예, 안녕하세요. 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부동산학개론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학 개론 문제가 이제 그 28회 때보다는 좀 무난했던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장의 그 분위기가 그 학원에서 연습하신 거, 개인적으로 연습하신 것보다는 좀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셔서 계산 문제 같은 거 푸실 때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제 그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고요. 그 형태는 그 A형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번에 보면은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여쭤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집약적 이용이란 말이 나오다 보니까 바로 이제 부증성의 답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2번이고요. 그 2번은 계속 출제되고 있는 토지 관련 용어가 이제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박스 안에 토지를 4개 집어넣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옳은 거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 스타일입니다. 근데 1번은 택지 개념 맞죠? 근데 2번은 획지 개념이 아니죠. 획지는 가격대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표준지죠. 표본지란 건 없어요. 28회 때는 용어 가지고 장난친 게 좀 눈에 띄네요. 그래서 표본지가 아니라 표준지입니다. 표준지. 그래서 틀렸고요. 그리고 이제 리을에 보면 그 택지, 농지, 임지 큰 용도 상환의 전환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행지가 아니라 이제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이제 그 기억 하나만 맞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은 이제 그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5번이 눈에 확 띄죠. 토지 정착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하고 그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정착물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독립된 물건 취급되는 것은 농작물, 건물 등등등이 있죠. 근데 5번에 보니까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X가 되는 겁니다. 3번은 정답 5번이죠. 그 4번은 이제 옛날에 나왔었던 이제 부동산 개발론에서 시행사들이 개발 사업 시행을 할 때 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모두 몇 개 있냐라고 여쭤봤습니다. 당연한 말이 설명되는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은 공사비 등이 이제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비용 부담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대출 이자율 상승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비용이 증가되는 거니까 부정적. 초기 분양률이 저조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적이죠. 근데 네 번째 동그라미 용적률이 증가하면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고 그리고 매수 예정 사업 토지 가격이 만약에 상승했다. 그러면은 이거 안 좋은 거잖아. 초기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부정적이네요. 그래서 긍정적인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부정적인 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즉 1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문제는 그동안은 우리 시험에서 안 나왔던 부분이죠. 이제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에 그 위탁 관련 주택 임대 관리업자들이 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시험 범위가 좀 넘어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물어봤어요. 이거는 법조문을 이제 알아야지 풀 수가 있는 건데 1번이 해당이 안 돼요. 임차인들의 대출을 알선해 주는 것은 이것은 이제 관리업자가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이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끔 이제 이렇게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나왔던 법령 부분은 이탄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은 1번이고요. 6번은 개발 사업 방식으로 뭐 맨날 나왔던 문제죠. 기업은 이제 사업 위탁 방식이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업자한테 사업을 위탁하는 거니까 사업 위탁 방식이고, 니은번은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신탁 방식이 됩니다. 그럼 사업 위탁과 토지 신탁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2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은 2번이고요. 7번은 이제 거미집 이론에서 거미집 유형, 모형의 형태를 여쭤보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런데 대체제 보완제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거미집 형태만 알아도 답을 맞히게 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판단할 때는 탄력성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울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서로 역수관계니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연습하면 됩니다. 우선 기울기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탄력성 따지면 수탄이 크든지 기울기로 따지면 공기가 크든지가 이게 수렴형이고 반대가 된 발산형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울기만 가지고 연습을 하죠. 수요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곡선의 기울기가 있는데 A 부동산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Q 앞에 붙어 있는 게 기울기죠. 그래서 이제 QD P가 그냥 다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A 함수는 수요곡선 기울기가 1이 나왔고 그리고 공급 함수의 기울기는 2가 나왔어요. 공기가 더 크죠. 공기가 더 크니까 요거는 이제 수렴형 형태가 됩니다. 근데 B시장은 지금 보시니까 이제 A, B시장의 경우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 나왔고요. 공급 함수의 기울기는 6분의 3이 나왔죠. 6분의 3이 얘가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같아요. 같으면 얘는 순환형이 됩니다. 그럼 수렴형, 순환형 요 순서대로 돼 있는 것이 그 1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AB 관계 대체 보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건 답을 찾게 해줬어요. 함수로 물어봤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7번은 정답이 1번이 됩니다. 8번 같은 경우는 그 틀린 걸 여쭤봤는데 그 수요 가격대는 완전 탄이라면은 가격의 변화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됐다. 그렇지 않죠. 완전 탄이면은 가격이 조금만 변화도 수요량이 엄청 반응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화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완전 비탄인 경우죠. 수직선으로 이제 제시했을 때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은 그대로 돼 있죠. 요것이 이제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6번은 8번은 정답이 1번이고 9번도 이제 탄력성 문제죠. 그 틀린 걸 찾는 건데 5번이 틀렸어요. 나머지 보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 나오는 내용인데 그 5번에 보면 수요가 증가했어요. 근데 질문이 뭘 물어봤냐? 가격을 물어봤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근데 더 크게 상승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상대방의 공급이 상당히 더 비탄력적이어야 되죠. 비가 더니까.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변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9번은 이제 3번이 이제 아니 9번은 4번이 이제 틀린 지문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일반적으로 나왔던 지문들이죠. 그리고 10번은 역시 이제 그 우리가 출제원이 매우 좋아하고 있는 그 가격 탄력성과 소도 탄력성 이런 걸 결합한 계산 문제 스타일이죠. 그 가격 탄력성이 0.6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옵시틀 가격이 몇 프로 변했냐면은 5%가 상승했어요. 그럼 가격에 의해서는 수요량의 3%가 감소를 해야 되겠죠? 근데 3% 감소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1%가 감소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고 가격의 다른 요소는 뭐를 제시했냐면은 소득을 제시했어요. 그럼 소도 탄력성이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은 0.5가 나왔습니다. 0.5라는 것은 이제 정상제를 말하죠. 그러면은 정상제는 방향이 결정된 거야. 그럼 3% 감소가 1% 감소가 되려면은 소득에 의해서 얘가 2%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소도 탄력성이 0.5가 제시된 상태에서 2%를 증가시키기 위한 소득이 얼만큼 변하느냐 이걸 여쭤본 거지. 그럼 이게 이제 0.5가 되려면 소득은 4%가 변해야 되고 증가되려면 이게 정상제니까 얘도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럼 4% 증가가 정답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몇 번에 있냐? 4번에 있어요. 그래서 틀리게 되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은 그 수요 공급의 일반론 변화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옳은 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예상됐어요. 그럼 가격 변화를 예상하면 이건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고요. 수요 변화는 곡선 자체가 움직여서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 수요 곡선상에서 하향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곡선 자체가 어디로?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건 1번은 틀렸고 2번에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도 가격이 요소다 보니까 수요의 변화예요.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야 돼요.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좌측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죠. 잘못됐습니다. 3번은 대체제인 단독주택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대체제 수요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럼 해당 재화인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요소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움직이는 거죠.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맞죠. 3번이 정답이네요. 4번이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이것도 곡선상의 점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 이동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내용이 잘못됐잖아요. 내용은 수요량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번에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수요곡선이 어떻다? 좌측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측으로 움직인다 나왔으니까 이제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번은 지대로 항상 나오는 건데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1번은 위치 나왔으니까 이건 위치 지대설이죠. 그리고 2번은 이제 준지대를 설명했는데 준지대는 수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에서 결정되는 거다 보니까 단계만 존재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멸되는 지대죠.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수요가 그걸로 갈아타니까. 근데 영구적인 성격을 갖는다? 잘못됐어요. 3번의 절대지대는 이제 마르크 절대지대는 토지 생산력과는 무관하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이제 의해서 발생되는 지대입니다. 그래서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의 대타에서 소유하는 것으로 발생한다. 이게 정답이겠죠. 그리고 4번의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로 그대로 사용돼 지급한 최소한의 지대. 이거는 경제지대가 아니라 전용 수입을 말하죠. 경제지대는 전용 수입을 초과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정답은 그 4번은 틀렸고요. 5번은 토지 소유자 노력과 희생에 관계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창조. 이거는 순수한 지대라 그래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얘기한 건데 뭐 이런 것도 언급이 됐네. 입찰지대는 알론조가 생각한 거죠. 알론조가 튜넨의 이론을 가지고 도시공간으로 옮겨놓은 이론으로서 토지 이용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경쟁 과정에서 이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은 도시공간구조론인데 그게 동그라미 네 번째 해리스울만이 나왔으니까 끝난 겁니다. 이거는 다핵심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냥 맞히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14번은 오랜만에 그 정보 가치가 나왔는데 정보 가치를 구하려면 정보가 확실한 경우에서 정보가 확실한 경우에 이제 현재 가치를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 있죠. 불확실한 경우에 이제 현재 가치를 이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확실하다는 것은 100%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불확실한 것은 문제장이 제시했는데 여기서는 50%만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50%가 알고 있는 사람과 100% 알고 있는 사람이 거래했을 때 100%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정보를 통해서 얼마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이득은 정보가 가져다 준 이익이다 보니까 정보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걸 계산하려면은 이제 그 2년, 여기는 기간이 2년으로 나왔는데, 2년 개발이 되면은 6억 500만 원입니다. 그럼 6억 500만 원이 된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요것만 판단하면 되죠. 근데 이게 2년 후다 보니까 정보는 현재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땡기죠. 1 플러스 0.1에 할인율이 10%여서 2승이야. 그럼 1.21로 나누면 돼요.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 5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현재 가치가 5억짜리 부동산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보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6억 500만 원이 되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 확률이 50%고 안 되는 것은 거기에 얼마죠? 안 되면 3억 250만 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50%를 잡아야 되죠. 곱하고 더한 금액을 똑같이 1 플러스 0.1의 2승, 즉 1.1로 나누면 됩니다. 그 나누면은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은 3억 7,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5억짜리라는 가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열등한 정보를 가진 사람한테 3억 7,500만 원 주고 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보에서 얼마 차익을 남길 수 있죠? 1억 2,500만 원의 차익을 남길 수가 있고 이게 정보 가치가 됩니다. 그럼 1억 2,500만 원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14번에 5번이 되겠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그 15번은 이제 그 상호입지론에서 오랜만에 지문이 나왔는데요. 매번 이제 중용보용을 계산 문제 나오다가 오랜만에 지문 나왔을 때 답이 1번이 금방 눈에 띄시죠. 레일리의 이제 소멸력 법칙에 중용보용에 의하면은 모든 점포는 모든 중심지는 배후지에 있는 고객을 끌어당긴다는 논리인데 그 유인력을 알아야 되죠.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근데 그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에 비례한다 해서 비례 반비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15번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6번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설명이 됐는데 부동산 시장 특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 효율적 시장이 자꾸 결합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럼 이제 1번처럼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완전 시장 반드시 할당이지만은 그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은 벌써 완전 경쟁 시장이 위배되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야. 근데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건 시장이 뭐다? 불안정 시장이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3번도 부동산 시장의 이제 분화 현상이죠. 지역별로 나눠지고, 그래서 이거는 국지적 시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4번의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설명이 돼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이제 정보가 가치에 다 반영되어 있다. 즉 모든 정보를 시장에 있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 시장을 우리가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면 강성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가 어떤 걸 이용한다 하더라도 정보를 통한 초과이익을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초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되기 때문에 4번은 오답입니다.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공적 제한이 존재한다. 부동산 시장에. 이거 불안전 시장을 만들잖아요. 불안전 시장을 만들면은 시장 실패가 나타나니까 자원 배분 이런 거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워낙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17번은 틀린 거, 3번이 틀렸죠.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 동일한 주기 진폭으로 규칙적 반복. 말이 안 맞죠? 부동산 경기하고 일반 경기는 진폭부터 달라요. 부동산 경기 진폭이 더 크고 주기도 부동산 시장이 더 깁니다. 그리고 이제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답이 3번으로 체크가 되실 거야. 18번은 이제 그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르시오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재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었었죠. 근데 그 네 가지 중에서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 토지 초과 이득세는 1990년대에 이제 그 토지 공개념 사상이 나와서 그 3대 입법이 나왔었죠. 그 당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토지 초과 이득세제, 택지 소유 상한한 법률이 있었는데 그중에 택지 소유 상한한 법률하고 토지 초과 이득세는 위헌 판결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가지고 삭제돼 있습니다. 지금 없어진 이제 법률입니다. 그러면 이제 니은하고 리을은 현재 시행하고 있지가 않아요. 상반기 때 우리나라 한번 이슈가 됐었어요. 헌법 개정과 연불어서 기억하고 디귿은 아마 시행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기억은 이제 중개사법에서 공부하셨고 디귿은 공법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18번은 정답이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은 시장 실패 원인과 잘못된 거죠. 이건 5번이죠. 나머지는 공공재, 독과점 기업의 존재,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는 다 시장 실패 원인이고 재화가 동질하면 완전 경쟁 시장의 논리죠. 그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번은 5번이 됩니다. 그 20번은 세법 문제가 나와서 가끔 학교로는 이제 그 2차 과목 문제가 나오는데 1차만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 종합부동산세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뭐 세법 시간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21번은 이제 토지 정책에 대해서 5가지 정책을 집어넣고 있어요. 1번 개발부담금제, 2번 용도지역지구제, 3번 개발권 양도제도, 4번 공시지가제도, 5번 토지비축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 틀렸죠. 가격 공시제도에서 공시하는 토지는 두 가지가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랑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결정권자를 보면은 개별 공시지가는 전부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하는 건 개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비주공 개별 부동산 가격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데 이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고 돼 있어요. 4번이 워낙 뚜렷하게 틀렸네요. 가격 공시제도가 여기 섞어서 나왔었습니다. 그 22번은 이제 주거복지정책하는 설명으로 틀린 건데, 이거 다 1, 2, 3, 4번이 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인데, 5번은 이제 논리적으로 안 맞게 돼 있어요. 왜?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국가 지자체 등이 주택도시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급하는 그 임대주택을 말하죠. 근데 거기 보니까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기금으로 할 수가 없죠. 주택도시기금 말고 정부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렇지 않은 건 공공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22번은 5번이 틀렸습니다. 23번은 이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이제 논하는 투자론 문제죠. 3번이 이제 틀렸어요. 그 이유는 이제 어차피 요구 수익률을 다 아시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무위험률이 상승하면은 요구 수익률 어떻다? 얘도 같이 상승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이제 무위험률이 하락한다는데 요것은 상승한다고 나왔네. 이거 잘못됐겠죠? 무위험률의 상승은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어요. 그 3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나머지 1, 2, 3, 4번은 일반적인 지문이고 24번은 이제 그 지렛대 효과가 이제 이것도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 지렛대 효과인데 그 우선 기억은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그 자기 자본 수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투자액은 1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득이득이 자본이 다 주어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기억에 대한 논리는 만약에 100% 내 돈 가지고 투자했다. 그럼 이 문제 상에서는 소득이득이 지금 얼마 제시했냐면은 3천만 원 제시했고, 그리고 이제 자본이득은 그 가격이 2%가 올라갔으니까 2천만 원 제시했어요. 그 전체 이제 종합수익은 5천만 원이 나왔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100% 다 내가 투자했다. 그럼 10억 원을 그대로 하면은 요것이 이제 몇 퍼센트가 나와요? 5%가 나오죠. 이게 기억입니다. 그럼 5%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3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근데 대출을 꼈어요. 대출을 끼면은 5천만 원 전부 다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죠. 5천만 원에서 이제 은행에 투자한 걸 빼야 되는데, 은행에 얼마 투자했다? 타인자금 50% 투자한 거네. 5억 투자했네. 거기에 몇 퍼센트예요? 4%니까 2천만 원이 빠지죠. 그럼 내가 투자한 돈은 이제 얼마?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한 몫은 얼마죠?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내 대출을 꼈을 때 논리다 보니까 그럼 자기 자본은 이제 5억이 투자했겠죠. 그 3천만 원을 5억으로 나누면 6%가 뜬다. 이것이 니은입니다. 그럼 대출 꼈을 때 안 꼈을 때 차이가 1%죠. 1%포인트만큼 요것이 뭐다? 지렛대 효과의 크기가 됩니다. 근데 이 5%랑 6%만 물어봤기 때문에 5, 6% 나와 있는 것이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5번은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운용과 처분 시에 두 가지를 다 물어봤는데, 처분을 물어본 것은 아마 이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순영업 소득과 세전 지분 복귀를 계산할 때 필요한 항목이 각각 고르셔 이렇게 나왔어요. 운영 단계 보면 가능 총소득이 있죠. 가능 총소득에서 이제 공시를 빼고요. 기타 수입을 더하면은 이제 유효 총소득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영업 경비가 이제 빠지면은 이제 순영업 소득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이 빠지면은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옵니다. 여기다 영업소득세가 빠지면은 이거는 세후 현금 수지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질문은 요걸 물어봤습니다. 우선은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 필요한 항목에 해당되는 거, 그 위에 있는 건 알아도 되고 밑에 있는 건 몰라도 되는데, 기억의 기타 소득은 필요하죠. 기타 소득이 여기 있으니까 필요하고, 취득세는 필요 없죠. 왜냐? 이거는 보유 단계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귿은 탈락되고, 그리고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질문이 거기에 이제 가는 뭐를 물은 순영업소득 구할 때 필요한 항목에 해당되는 물어본 것은 기업과 미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기업과 미음이 나온 게 2번과 3번인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근데 세전 지분 복귀를 구할 때 이것도 물어봤어요. 세전 지분 복귀 처분 단계를 물어봤는데, 처분 단계 매도 가격에다가 매도 비용을 빼죠. 그럼 순 매도액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미상한 저당 잔금을 공제하죠. 그러면은 이제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옵니다. 요걸 여쭤본 겁니다. 여기를 구할 때 필요한 항목에, 그리고 자본이득세가 빠지면은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오죠. 근데 그 보기 보니까 니은의 매도 비용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미상한 저당 잔금 들어가 있죠. 여기 두 개는 알아야 되죠. 근데 비읍에는 양도소득세 몰라도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니은 리을 되어 있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25번은. 그리고 26번은 이제 화폐 시장 가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1번에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을 더하면은 1이 나옵니다. 0이 아니라 1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2번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감추행 계수를 역수관계도 아니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역수관계 있는 것은 저당 상수예요. 그래서 감추행 계수를 저당 상수로 바꾸시든지, 아니면은 감추행 계수를 놔두고 싶으시면은 연금의 현가 계수가 아니라 연금의 내가 계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은 이제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방법은 원금 균등 방식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그리고 4번에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이거는 복리 방식이죠. 단리가 아니라 우리 시험은 복리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잘못됐고 5번이 정답이에요. 왜냐?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있어요. 5억 원이 하나야. 그럼 일시불이거든요. 근데 언제적 금액이냐? 5년 후에 주택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5억 나왔으니까 현재고 5년 주택가격이니까 미래가치잖아요.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화폐시장 가치인데 좀 간단하게 나왔어요. 27번은 부동산 투자 위험. 부동산 투자자에 투자할 때 고려되는 위험은 이제 보통 사업상 위험, 금융상 위험, 법률상 위험, 유동성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이렇게 5가지로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아까 23번에서 이미 유동성 위험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27번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 부채를 증가했네. 그 대출 낀 거야. 대출 껴서 그 채무 불이행 가능성 막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대출 껴야지 나오는 개념이니까 이거는 금융적 위험이 되는 겁니다. 금융적 위험은 5번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8번 문제는 현장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풀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바로 풀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3개를 물어봤어요. 하나는 순소득 승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순소득 승수는 이 순영업소득 있죠.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총투자를 나누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이제 순소득 승수야. 근데 총투자액은 주어졌어요. 총투자액이 15억이 제시된 상태에서 순영업소득만 구하면 돼요. 근데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한 자료가 팁이 여기 주어졌어요. 뭐가 주어졌냐? 유효 총소득 승수가 주어졌거든요. 그럼 유효 총소득 승수가 공식을 보면은 이제 총소득 승수는 가능 총소득까지 할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효 가지고 하라 그랬으니까 얘도 공식이 이제 총투자를 얘는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 거죠. 근데 얘가 지금 얼마 주어졌냐면 승수가 6이 주어졌고 총투자는 15억입니다. 그럼 얘는 얼마냐면 2억 5천만 원 나와야지 얘가 이제 6이 딱 떨어져요. 그럼 유효 총소득은 2억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순영을 구하려면 영업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영업경비 비율이 유효 총소득 2억 5천 기준으로 얼마냐? 40%예요. 여기에 40%면 이게 1억이 나와요. 그럼 순영업소득은 1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1억 5천만 원을 집어넣으면은 순소득 승수는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0이 나와 있는 게 지금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네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채무 불이행률을 물어봤습니다. 채무 불이행률.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이었습니다. 근데 영업경비가 지금 이제 아까 1억이 제시해줬죠. 근데 자료 주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여기가 6천만 원이 제시해줬어요. 그럼 세전은 이제 9천만 원이 나왔겠죠. 세전. 그리고 영업소득세가 얼마나 주어졌냐면은 1천만 원 주어졌네. 그럼 세후 현금 수지가 이제 8천만 원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부채 서비스까지 하는 거는 6천만 원이죠. 그럼 1억 6천만 원을 합친 거 유효 총소득 아까 2억 5천 나왔었죠? 1억 6천만 원, 2억 5천 나오면 약 64%가 이제 뜨게 됩니다. 그럼 64% 나와 있는 것은 1, 2번 둘 중에 하나죠. 마지막까지 풀어줬어야 돼요. 이 문제는 세후 승수를 물어봤어. 세후 승수죠. 그럼 세후 현금 수지 승수를 구하려면은 세후 현금 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분 투자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분 투자가 제시해줬죠. 지분 투자가 4억이었고 세후를 구했죠. 얼마? 8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4억을 8천만 원 나오면 얘는 얼마 나온다?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순소득 승수는 아까 10이고 채무 불이행률은 64%고 얘는 5니까 순서대로 배치된 게 정답이고요. 그게 1번에 됐었어요. 정답은 1번이에요. 풀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9번은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1번은 내부 순위법, 순형제가치법, 수익성 전부 다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어서 할인연금 분석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확실하게 맞아요.
기억이 없는 4번이 탈락되죠. 니은번의 순효과가 0이 되면 수익성 지수도 1이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니은번도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니은번도 확실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없는 건 탈락하면 3번이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번, 3번, 5번 중에 하나겠네요. 그리고 디귿봤더니 재투자율로 내부순위법은 요구순위 아니죠. 내부순위법에서는 할인율로 내부순위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순용가법에서 요구순위를 가져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요구순위 시장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시장이자리 내부순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그 디귿은 확실하게 틀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직도 이거는 뭐 다 틀린 걸로 돼 있네. 그 4번 회계적 이익률법이죠. 어림선법상의 수익률법에 해당되는 건데 투자 내 이익률이 투자자의 목표율보다 더 높다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투자자가 목표하는 것보다 더 많은 투자 안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이제 그 합리적이다. 맞죠? 리을번은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기역, 니은, 리을이 나와야 돼요. 그럼 2번, 5번으로 암축이 됩니다. 근데 미음번이 틀렸어요. 왜? 내부순위법에서 내부순위를 구했잖아요. 그 내부순위를 무슨 순위가 비교한다? 요구순위가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실현순위라고 비교한다 되니까 잘못됐어요. 그럼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인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투자 분석이 계산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30번은 이제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참 많이 출제가 됐는데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럼 고르시면 되는데 기억에 원금 균등 방식의 경우 매기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죠. 요거는 맞잖아요. 왜냐하면 원금 균등 방식으로 그 판단하다 보면 원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이렇게 줄어들죠. 이 원금 균등이고 그리고 대출 잔액이 있죠. 대출 잔액도 기간 말까지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들죠. 이런 모습을 설명한 건 기억은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볼까요? 원리금 균등 방식의 경우 매기간 상환하는 원금 상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아니죠.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은 일정하죠. 원리금 균등 방법 같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은 일정하고 점점 줄어드는 이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거기 보신 것처럼 원금 점차 감소한다? 아닙니다. 이거 점점 증가한다 해야 되는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디귿. 점증 방식은 나중에 점점 많이 갚는 방식이잖아요. 초반에 이제 적게 하고 나중에 많이 갚는 방식이니까 미래 소득 증가에 예상되는 차입 정적 적합하다. 이거 당연한 말이죠. 디귿도 확실하게 맞아요. 그 다음에 리을 기간에 리을을 보니까 대출기간 만기까지 대출의 총 이자 수익. 이자를 계산하려면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해요. 그럼 잔액 규모가 이게 원금 균등이고 이게 원리금 균등이고 체증식의 모습이다 보니까 잔액의 크기가 기간 말기에 높을수록 그만큼 이자 수익이 높은 거야. 그래서 1등이 체증식이고 2등이 원리금 균등이고 3등이 원금 균등입니다. 순서가 엇박자죠. 그래서 그 체증식이 맨 앞에 나와야 돼. 부동강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이 원리금 균등이고 원금 균등이고 그래서 원금 균등을 제일 이제 마지막으로 끄집어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번은 틀렸어요. 그럼 확실하게 맞는 것은 기억하고 디귿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의 내용인데 답은 이제 쉽게 5번에 해놨네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설립을 할 때 현물 출자인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그 32번은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논리를 옳은 걸 물어봤는데 근래 이제 다시 유행 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1번은 틀렸죠. 프로젝트 금융의 상한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 기본 아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가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 즉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대출받는 걸 PF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가 이제 사업주의 다른 재산 가지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채권 상한 초용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렸어. 모든 자산에 하는 거 사업주 자산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 뭐라 그런다? 비소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번 틀렸고 2번에 사업주의 재무 상태에 해당 부채 표시된다 아니죠. 이것도 사업주의 장점 중에 부예금 효과가 있어요. 부예금 효과라는 것은 PF 자금을 대출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재무 상태상의 부채로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표시가 되냐? 프로젝트 회사의 부채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것도 틀렸어요. 사업주의 부채로 표시가 안 되고요. 3번에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 회수에 영향이 없어요? 그렇지 않죠. 프로젝트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은행은 엄청난 손해를 볼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상환 청구권은 아까 비속어라 그랬죠. 차입자의 다른 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자체의 잔존가치 범위 내에서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회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면은. 틀렸고 4번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에서 범위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 차주가 관리하게 하지 않죠. 신탁회사한테 맡겨서 자금 집행의 어떤 투명한 집행을 이제 투명성을 보장받고자 합니다. 이거를 결제위탁 계정, 영어로 에스크로 계정이라고 합니다. 직접 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갖고 튀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33번은 지분금융 방식에 해당되는 거. 지분금융 방식이 이제 5가지가 우리 시험에 나왔었죠.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 신탁, 즉 리츠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간접 펀드, 공모한 증자 등이 나왔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3번이 있죠. 그래서 3번은 지분금융 방식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34번은 이제 이게 오랜만에 원리금 균등 방식이 나왔는데, 좀 복잡하게 나왔네요. 좀 시간을 좀 잡아먹는 문제입니다. 또 딱딱 안 떨어지게 해놔가지고. 그 원리금 균등 방식에 대해서 질문이 2개를 물어봤어요. 2회차는 상환한 원금과 3회차에 납부할 이자를 2개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회차부터 우선 단계별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원리금부터 계산하면은 대출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은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 나옵니다. 요게 일정하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방식이죠. 근데 얼마 빌렸냐면은 거기에 이제 4억을 대출 받았네요. 그 저당 상수가 주어져야 돼. 저당 상수가 0.087이 주어졌습니다. 그 원리금 상환액은 이제 아마 계산이 되셨을 거야. 그럼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가는 3,480만 원 나옵니다. 3,480만 원이 계속 끝까지 가는 거죠. 2회차, 3회차. 다 3,4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자를 계산해야 되죠. 이자는 전년도 말입니다. 생략하고 전년도 말 대출 잔금에다가 대출 이자를 하면은 이게 이자가 나옵니다. 근데 첫 해는 갚은 게 없으니까 그냥 이제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율이 몇 %죠? 6%가 되어 있죠. 6% 하면은 이게 2,4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리금 나왔고 이자 나왔으니까 이제 원금 상환액은 종속적으로 계산이 되죠. 첫 해는 3,480에다가 2,400만 원을 빼면은 이게 1,080만 원이 원금 상환분이 됩니다. 1,080만 원. 근데 이제 질문은 뭘 물어봤냐면은 2회차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원금 상환한 원금 요거를 물어봤고 2회차 거는 그리고 이제 3회차 거는 이자액을 요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구하려면은 이게 첫 번째고 이게 그 두 번째 물어봤죠. 그럼 요걸 구하려면은 요걸 계산할 수 있으셔야 돼. 그럼 잔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이자를 구하려면 전년 대출 잔액이야. 근데 4억 원에다가 첫 해 얼마 갚았어요? 1,080만 원 갚았어요. 4억 원에다가 1,080만 원을 뺀 금액에 곱하기 6% 하면 이게 이자가 나옵니다. 이자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은 2,335만 2천 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3,480만 원에다가 요 금액을 그대로 빼면 됩니다. 그럼 요 금액이 나오겠죠. 그 금액이 1,144만 8천 원이 됩니다. 이게 우선 첫 번째 질문이 나왔어야 돼요. 그게 2번하면 3번 둘 다 나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걸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구하려면 다시 요 금액 뺀 금액 있죠? 4억에서 1,080만 원 빼고 다시 요금을 또 빼야 되지. 1,144만 8천 원 또 빼. 곱하기 여기다가 6% 하면 됩니다. 그 요 금액이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거기에 답인 266만 5,120원이 뜨게 돼 있어요. 그 두 개를 물어봤어요.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원리금 균등은 그동안의 관행상 1회차만 물어봤는데 이걸로 단독샷으로 1회차 내기는 요즘 수준이 좀 많이 높아지셔가지고 그래서 2회차, 3회차에 대해서 요거를 하나씩 푸는 방법에 대해 푸는 방법을 아는지를 절차적인 문제로 출제를 했네요. 그래서 풀 수 있는데 시간이 이것도 잡아먹었던 문제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새로운 형태 문제가 이제 등장했죠. 34번은 2번이고
35번은 이제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를 설명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출제했던 지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칙이 조문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조문상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를 하나를 장난치는 스타일로 출제하게 돼 있어요. 근데 5번이 장난을 쳤어요.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인근 지역은 지역 분석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이 동질적 가치 형성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인데 개별 요인이란 말이 나왔어요. 인근 지역은 지역 분석이 대상이야. 그러니까 개별적인 측면 논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별 요인이 아니라 지역 요인이다. 그래서 5번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꼼꼼하게 보셔서 답이 맞췄을 것 같고요. 36번은 이제 그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상승식으로 개별은 항목을 비교했을 때 내용이죠. 그래서 개별 비교치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시랑 해서 고배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은 비교를 지역 요인하고 개별을 비교할 땐 대상 부동산이 항상 위로 가는 거죠. 사례가 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주어진 자료만 하면 되니까 첫 번째 자료 보니까 대상 부동산 2 이렇게 나왔어요. 뭐보다? 사례 부동산보다라는 뜻이지. 대상과 사례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상 부동산 2 5% 우세하다. 그럼 사례가 밑에니까 100이고 그럼 105가 이렇게 되겠죠. 상승시가 고배 방식이야. 근데 고객과 유동성의 접합선에서 대상 부동산 2 사례 부동산보다 3% 열세니까 100분의 97이 되겠다. 그리고 형상 및 고조는 동일한 거 할 필요 없고 행정상의 규제 정도에서 대상 부동산이 4% 우세하다. 대상 부동산이 뭐보다 사례 부동산보다 4% 우세가 104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계산기를 꺼내신 다음에 이거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04 하시면은 이 답이 1.059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37번 문제는 이제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인데, 과거에 많이 나왔던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야.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은 우리 법률상 조문 나누면은 4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에 대한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 지자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고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감정평가 규칙에 아니 가격 공시제도의 법률상에 나와 있는 이제 표준지 공시가 효력이야. 근데 기억하고 니은은 제가 표현해 드리는 게 그대로 나와 있는데 디귿은 틀렸어요. 왜냐? 표준지 공시지가는 땅값에 대해서 평가한 겁니다. 근데 국가 지자체 기관이 과세 등 업무와 관련 주택가격을 산정할 기준이 된다? 아니죠.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표준주택 가격이야. 표준주택 가격. 그러니까 표준지 공식은 주택에 나오면 안 되지. 땅에 대한 설명이니까. 디귿은 탈락이 됐어요. 이거는 표준주택 가격에 대한 설명이고, 그런데 감정평가 집값 변동을 산정한 경우 아니 집값 변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기준을 삼는 거죠. 변동을 할 때 이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은 다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번에 대한 요것만 들어가 있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번. 그리고 38번은 이제 감정평가 또 규칙 문제가 나왔는데 가령 문제가 나왔어요. 가령 문제가 규칙은 의외로 좀 자주 나오는데 3방식이 있잖아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 3방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3방식에 대한 논리가 빠진 게 디귿의 수입 방식이 빠졌죠. 그 수입 방식이 나와 있는 것은 거기에 이제 1번, 4번, 5번 중에 하나겠네. 거기 환원방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 1, 2, 3번에 보면은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공시지가 비교법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1, 2, 3번은 다 동시에 탈락이 되는 겁니다. 결국 4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뭐냐면은 기억해 보니까 원가 방식은 원가법 및 적산법. 그럼 원가 방식 무슨 성이야? 비용성이야, 비용성. 비용성이니까 그 비용성 나와 있는 것은 4번밖에 없어요. 니은번은 공시지가 기준법, 디귿은 아까 말씀드린 수입 방식. 그러면은 4번이 비용, 공시지가 기준법, 수입 방식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38번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럼 39번은 또 나왔는데 계속 이제 자주 나오네요. 원가법에서 적산가격이 얼마냐? 근데 이제 감정평가 방법을 뭘로 하라?
감가 조정 방법을 정액보로 하라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제조달 원가를 이제 구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감가 누계액을 이제 공제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가격이 나오는데 제조달 원가를 구하게 했어요. 왜냐? 사용 승인 시점이 이제 언제냐면 2016년도고 기준 시점은 2018년도죠. 제조달 원가는 항상 기준 시점이 건축비이기 때문에 신축 공사비가 3억 원이었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잖아. 매년 건축비가 얼마? 5%씩 상승한다고 돼 있어요. 매년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3억 원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0.05에 2승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5가 두 번 발생하는 거죠. 일시불의 내각계수 논리야.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제조달 원가가 3억 3천 해놓고 75만 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요건 제조달 원가가 나왔어요. 그냥 3억 원에다가 3억 곱하기 1.05 곱하기 1.05 두 번 하면 됩니다. 그럼 감가 누계를 구하는데 그 매년 감가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정액법으로 하라 이렇게 한 거죠. 정액법으로 매년 감가를 구할 때는 대상 물건의 감가 총액을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누어서 구하는 겁니다. 근데 감가 총액을 구하려면 제조달 원가에다가 내용 연수 만료 시의 잔존가액을 공제해서 하는 건데 제조달 원가가 지금 3억 3,075만 원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잔존가격이 안 주어졌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럼 제조달 원가 자체가 감가 총액이 되는 거죠. 이 금액을 바로 내용서로 나누면 되는데 내용서가 몇 년 주어졌어요? 50년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3억 3,075만 원 바로 5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매년 감가액이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은 거기서 이제 661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누적됐다? 2년 동안 누적됐어요. 그럼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누계액이 얼마 나오냐면 1,323만 원이 딱 뜹니다. 그럼 결국 제조달 원가는 3억 3,075만 원이고 누계액이 금액 나왔으니까 금액을 빼면 되는 거야. 빼면 얼마 나오냐? 317520이 나옵니다. 요거 해당되는 금액은 몇 번이죠? 4번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39번은 4번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36번과 동일한 문제인데 40번이 또 거래사례 비교법이 계산 문제로 또 떴어요. 중복된 성향이 좀 있네요, 이 문제는.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제 거래사례를 수집을 해야 되죠. 근데 거래사례 가격이 지금 제시된 것이 얼마 주어지냐면은 거기에 이제 얼마가 거래사례 금액이 거기 나와 있죠. 3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정보정 해줘야 되는데, 근데 사정보정 할 자료가 없죠. 왜냐? 그 자료 보니까 사정보인 요인은 없다 그랬어요. 그럼 뭐 해줘야 돼? 그 다음 시점 수정 해줘야 되는데, 시점 수정 자료는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2018년도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가 4%가 상승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4%가 상승하니까 이제 100분의 104 이렇게 이제 시점 수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역요인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역요인 칸 보니까 대상 토지는 사례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죠. 대상과 인근 사례가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요인 비교는 할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뭐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개별요인 비교치가 이게 자료가 나왔어요. 맞으면 개별요인 비교하는 거 보니까 대상 토지는 사례에 비해 5%가 10사라고 했어요. 사례에 비해. 그 아까도 나왔던 문제니까 대상은 사례보다니까 사례를 밑에 100으로 잡고 5% 열쇠니까 95죠. 그럼 면적도 비교해야 되죠. 면적인데 대상 토지가 지금 얼마로 제시했냐면 120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사례 토지는 100이 제시됐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다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꺼내신 다음에 3억 원에다가 1.04 곱하기 0.95 곱하기 1.2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눈에 띄실 거야. 계산기 눈에 띈 것이 4번이 떴어요. 35 680이 이제 눈에 떴습니다. 이렇게. 그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아마 이제 면적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그 발견을 못 하셔서 약간 틀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두 개만 제시해 주면은 너무 문제가 간단하죠. 그래서 아마 더 숨겨진 것이 있지 않겠는가. 면적 요인을 비교할 수 있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인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로는 그 계산 문제가 그 계산 문제 위주로 나올 수밖에 없는 3방식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를 하신 분들은 요거 그냥 끝까지 무난하게 푸신 걸로 분석이 돼요. 그러나 계산을 안 하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29회 때는 이제 뭐 세법 문제라든지 그동안에 우리 학계론에 다루지 않았던 다른 해당되는 법률이 출제된 경향이 있지만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28회 때보다는 좀 말씀드렸듯이 좀 상대적으로 좀 평이하게 출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소대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장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죠. 그 편안한 마음을 푸시는 거랑. 그래서 당황하셨으면 그 어떤 문제 지문에 대해 당황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그 푸시다가 난조에 빠지셔서 좀 곤란을 겪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 문제 위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29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해설을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축하를 드리고요. 약간 부족하신 분들은 좀 심심한 위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해설 강의 들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